길이 300m에 가까운 거대한 LNG 운반선입니다. 한 척 값은 수천억 원. 지금 세계의 선주들이 이 배를 만들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라는 말이 나왔고 조선소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조선업은 다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국내 조선 빅3의 합산 영업이익은 2조 700여억 원, 1년 전보다 48% 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울산 미포만에서 출발한 한국 조선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을 추월합니다. 수주량과 건조량, 수주잔량, 이른바 조선업 3대 지표에서 모두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팔리는 배 3척 중 한 척은 한국에서 만든 배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초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을 쏟아냈습니다. 경쟁력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거대한 도크와 압도적인 생산 능력. 둘째, 설계와 용접, 건조를 아우르는 숙련 기술. 셋째, 짧은 납기와 대량 생산 능력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인건비가 싼 나라여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배를 정확하고 빠르게 만들어내는 제조 시스템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강점이 10여 년 뒤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가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합니다. 조선소가 빠르게 늘어났고 처음에는 벌크선처럼 비교적 단순한 상선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한 내수 물량과 낮은 가격 그리고 정부 지원을 등해 업고 수주량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선박 발주가 급감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흔들린 이유는 중국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발주 감소가 동시에 겹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아졌는데 주문은 줄어든 것입니다. 2010년 무렵에는 이미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대형 조선소는 버텼지만 국내 중소형 조선소들은 수주 부진과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선박 주문이 줄자 한국 조선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해양 플랜트에 뛰어듭니다. 드릴십, 그리고 FPSO라고 부르는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 같은 초대형 해양 설비였습니다. 한 건당 계약 금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수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선과 해양 플랜트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발주처의 설계 변경이 계속 이어졌고 공사기간은 늘어졌으며 원가는 급증했습니다. 핵심 설계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수주부터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떨어지면서 발주처가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수주액은 커졌는데 손실도 함께 커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를 못 팔아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배를 너무 싸게 수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손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났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에 4조 2천억 원, 2016년에 2조 8천억 원, 2017년에 다시 2조 9천억 원, 공식 집계로 7조 1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출자 전환과 연구체까지 모두 포함하면 13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인력 감축과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조선소가 몰려있는 울산과 거제, 통영의 지역 경제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던 산업이 정부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산업이 된 것입니다. 다만 한국 조선업 전체가 사실상 파산했다는 식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형사와 중소조선사의 사정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끝에서 대우조선해양은 2023년 5월 한화그룹에 넘어가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석탄과 석유 중심에서 LNG 비중을 키우면서 대형 LNG 운반선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LNG선은 일반 선박보다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LNG는 영하 162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물창과 단열, 연료 시스템, 그리고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가스를 처리하는 기술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철판을 붙여서 배만 잘 만들면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초저온 저장고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수십 년간 쌓은 건조 경험이 결정적인 경쟁력이 됐습니다. 2026년에도 수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5월 중순 기준으로 LNG 운반선 16척을 포함해 모두 98척 118억 2천만 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삼성중공업도 5월까지 LNG 운반선 12척을 따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주량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전략의 전환을 짚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단순한 척수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척을 팔더라도 얼마나 비싼 배인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LNG 운반선, 해상에서 LNG를 기체로 되돌리는 설비인 LNG FSRU, 암모니아 운반선과 LPG선, 친환경 이중연료선, 그리고 해상 액화 설비인 FLNG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7월 HD 한국조선해양은 LNG 운반선과 LNG FSRU 두 척을 약 8,85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두 척에 8천억 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시장이 하나 열렸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해양 강국이지만 상업조선의 경쟁력은 크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반면 중국 조선업의 영향력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이름의 한미 조선협력 구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낙관론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물량 격차입니다. 2026년 1월 신규 수주에서 중국은 374만 CGT로 점유율 67%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25만 CGT 22%였습니다. 약 3배 차이입니다. 수주 잔량으로 봐도 중국이 62%, 한국은 20%입니다. 한국이 물량 기준 세계 1위를 되찾았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기술 추격입니다. 한국조선 3사는 2022년 대형 LNG선 수주의 67% 이상을 가져갔지만 후둥중화조선 같은 중국 대형 조선사들이 대형 LNG선 건조 실적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사람입니다. 숙련 용접공이 부족해 조선 관련 외국인 인력 비자는 2021년 260내 건에서 지난해 1만 3,297건으로 약 50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은 극심한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 주문이 많아도 세계 경기와 에너지 가격, 해운 운임이 꺾이면 발주는 다시 줄어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중국을 물량으로 다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싸고 단순한 배의 경쟁에서 빠져나와 LNG선과 친환경선처럼 만들기 어려운 배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3가지를 남기겠습니다. 첫째, 중국이 대형 LNG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인도하는지. 둘째, 마스카가 실제 발주와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셋째, 인력 부족을 자동화로 메울 수 있는지입니다. 결국 승부는 누가 배를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남들이 못 만드는 배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부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영상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산업 해설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